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각 분야의 대가 두 분을 모시고 아주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보는 지식인사이드 합석. 오늘은 주식 투자에 아주 관심이 많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그리고 국내 최고의 투자 전문가 이광수 소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뭐 원래 친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모신 건가요? 친분 있는 사람이 많이 겹쳐요. 근데 진짜 뵌 게 오늘 처음.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친근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팬이니까 영상으로 많이 뵙고 적으면서 공부하고. 직접 뵌 건 처음인데 이렇게 초반부터 분위기 좋은 것도 오늘 제가 운이 좀 좋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두 분을 모신 게 심리, 주식 이렇게 본다면 주식은 심리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OX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은 심리다. OX. 하나, 둘, 셋. O. 당연하죠. 왜요? 심리학자들이 주식을 연구하는 이유도 그거 때문인데 주식이 심리적인 요인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날씨, 습도, 심지어는 자기 기념일 다음 날에 어떤 주식 투자 패턴을 보이느냐 뭐 별의별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별의별 연구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관련이 많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빈번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처럼 간헐적으로 거래하거나 그렇다면 심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주식은 언제나 사고 팔 수도 있고 거래가 빈번하다 보니까 더 심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죠. 특히 또 변동성이 클 때 저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주가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맥박수하고 똑같을 거다. 그 얘기는 결국엔 심리가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막 긴장하면 맥박수가 빨라지고 좀 이렇게 루즈해보면 이렇게 차분해지듯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요즘 그래서 심지어 보는 지수들 가운데 공포지수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요즘처럼 증시가 좋으면 공포지수가 되게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낮아지는데 어떤 지수가 생기냐면 배아픔 지수가 생기죠. 배아픔 지수. 여기 이제 포모에 가까운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지수가 사실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이 배아픔은 훨씬 더 고통스럽거든요. 사람들이 질투나 아니면 배 아픈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이자 동시에 사람을 망가뜨리는, 판단을 망가뜨리는 요인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번하게 뭔가를 거래하거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아마도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감정의 축중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도 이제 아는 지인 중에 말 그대로 삼성전자를 3만 주를 가지고 있는 20만 원이면 3만 주면 60억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삼성전자 주식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딱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고야 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가 삼성전자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광수 대표님께서 투자 방법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0%의 손실을 보면 팔아라. 그래야 다음에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면 물리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물려봤던 경험을 되살려보면 10,000원짜리를 샀는데 이게 9,000원이 돼요. 이걸 팔면 9,000원이 확정이에요. 이걸 안 팔면 내일 다시 10,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얘가 8,000원이 되고 7,000원이 되고 그러다 저는 저기 500원이 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소위 물렸다라는 거잖아요. 심리학자는 물립니까? 안 물립니까? 이거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저는 진짜 주식을 빈번하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00번 정도 사요. 왜냐하면 확률을 제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종목을 고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00번 정도 사면은 여러 번 찌르게 되니까 그날의 제 판단은 틀릴 수 있지만 100번을 들어가면은 어쨌든 안정적이다. 확률은 높겠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예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장기 투자라는 건 한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식을 사는데도 상장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그런 주식을 못 팔고 있는 건 저도 당연히 있고요. 있어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한국 기업이 한 250개 정도 정리를 좀 해서 250개 정도 있는데 많이 모으셨네요. 그 정도면 코스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체 ETF죠. 왜냐면 저는 제가 강의를 간 기업의 주식을 그날 사거든요. 그럼 가끔 이제 놀리세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냐고. 그래서 제가 그 회사 가보고 주식을 사는 거잖아. 심리학자 불러서 강의 들을 정도의 기업이면 돈이 있다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했는데 한 250개 정도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3개가 상장 폐지됐고요. 가장 비쌀 때 샀는데 뭐 진짜 500원, 1,000원 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기업도 한 250개 중에 20개가 있죠. 한 10% 정도는 물렸다가 아니라 거의 이제 뒤집어 씌웠다라고 할 정도
정도로 저도 손해를 보는 건 있죠. 뭐 네. 누가 훔쳐갔다 수준이네요. 아, 그럼요. 딱 보면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올까.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거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 하고 생각한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이 뭐 물렸다든지 상패라든지 이렇게 됐으면 아마도 멘탈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진 않으시네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의 5개 중에 하나가 크게 손실을 봐서 나 지금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 못 하시죠. 근데 200개 중에서 뭐 3개, 4개, 한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 더 들어보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교수님은 투자의 목표가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왜 하고 있지? 그런 게 없으면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방송을 같이 하는 앵커분이 계세요. 그분은 마찬가지로 종목이 막 100개 정도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종목을 한 조로도 사놔야 그 종목에 관심을 갖고 방송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교수님은 아마도 제가 유추하건대 그 회사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강의도 가고 이러니까 이런 마음이 근저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하신 분이에요. 왜 하시는 거죠? 그럼 투자의 목적은 뭡니까? 예언가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그 회사를 논하고 관심 가질 입장권으로 사요. 그런 따뜻함이 주식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저는 끊자 그거. 따뜻함 끊자. 이거 없어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투자는 장난이 아니다. 진심을 갖고. 장난처럼 보이십니까? 이 정도면 장난이다. 이거는 진심이 없다. 다른 진심이 계시니까. 저는 교수님 같은 분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좋은 세상이 되니까. 그러게요. 저는 근데 가끔 그런 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살까? 이런 거 잘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땐 전 정찰병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정찰병을 보냅니다. 한 주나 2주를 사요. 그 퍼센트가 계속 보이잖아요. 이제 그거 보고 싶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거 문제점이 뭐냐면 난 투자를 의사결정하는데 가격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는 가격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에 하는 거죠. 아, 그 말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네, 또 잊었네요. 우리는 투자할 때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가치와 비교를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계속 가격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엄청 실적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 갑자기 실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 가격을 보는 건 투자가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왜 그 기업의 10년 후를 한번 상상을 해보고, 심지어는 저 그 회사 가서 그 회사 임원분들 붙잡고 10년 후에 이 회사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질문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명확한 차이가 나요. 굉장히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도 10년 후가 아니라 1년 후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인데도 이 기업은 10년 후에 대해서 대표랑 맨 밑에 있는 말단의 직원까지 그걸 다 공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 좀 세게 사죠.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어우, 2배 투입이네요. 2배 투입. 교수님 근데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저도 애널리스트 하면서 기업 탐방을 가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방식으로 해요. 좀 더 먼 비전과 장기 목표를 갖고 있느냐. 그런 기업이 실제로 잘 되고 그런 목표로 가는데, 또 반대로요. 아주 단기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기업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내년에 뭐가 되겠대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조심해야죠. 우리는 먼 얘기를 하면 불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짧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 하고 흥분하거든요. 사실 전 반대가 돼요. 근데 얼마나 준비가 잘 됐으면 저걸 저렇게 얘기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전 봐요.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한두 사람만 그 얘기하지 나머지 구성원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자기들끼리도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저는 교수님하고 같이 탐방 다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옆에 따라다니면 안 되나요? 저희 이제 여기서 하지 말고 탐방을 다니면서 건물 로비에서 할까요? 자, 오늘 이 회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저는 그게 되게 아쉬운 게 왜 기업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그 나라의 경제교육인데, 우리는 경제교육이라고 하면 돈 버는 법, 뭐 그래프 보는 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더스트리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신산업에 뭐가 있으며, 그리고 이 산업은 의외로 또 어떤 다른 산업과 연결이 있느냐, 이런 거. 아, 중요한 얘기네요. 그 기업에 관해서 투자를 할 때조차도 다른 종류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SK 실적 발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나면 또 거기에 그 직원들한테 보너스 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요새 이제 제일 부러운 사람이 SK 하이닉스 직원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직원은 될 수 없는데 명확하게 주주는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주주가 되자니 지금 금액이 어제 오늘인가 지금 역대 최고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섭단 말이죠.
이거 사도 되나? 그렇죠. 그래서 판단을 해야죠. 이 가격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비교를 해서 가격보다 가치가 높다면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가격만 얘기하잖아요. 가치는 얘기 안 하고. 비교하시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행동할 때도 또 이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무릎에서 사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발바닥에서 사고 싶거든요. 교수님,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그거를 비교 문화적으로 연구한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직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 서양 국가입니다. 사회심리학하는 분들은 국기도 다 직선이다. 삼색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 거야.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거야. 근데 이제 원을 주로 좋아하는 동양 문화는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고 세옹지마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지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반복될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더 많이 떨어질 때가 있을 거야 라고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직선적 세계관이 맞고 순환적 세계관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세계관에 맞는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직선적 세계관은 무모하다는 거죠. 계속 올라갈 거야, 계속 떨어질 거야. 그런데 이 순환적 세계관은 자꾸 때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행동을 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 들고 있죠. 18만 원대로 떨어지면 살게. 다시 18만 원 되면 15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 놓치는, 한국이 조금 그런 경향이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약간 반성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대로 하시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화를 냈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근데 어쩌면 그게 사람들의 본성이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걸 내가 너무 윽박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 근데 사실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뭐냐면 투자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동하게 해야 돼요. 근데 행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 봐. 그것 때문에 행동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행동을 하면 될 거잖아요. 이게 제가 강조하는 점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원래 나는 그게 안 돼요 라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지? 그 지점. 원래 안 되는지는 전 몰랐어요. 잠깐만, 저 이렇게 말씀을 계속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원래 안 된 적이 없으세요? 우린 다 원래 안 됐어요. 처음부터 됐어요? 그랬구나. 대표님 처음부터 됐군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자기가 가진 신념이나 자기가 가진 믿음 체계를 충실히 따라가면서 행동을 하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죠. 이광수 대표님 같은 분은 이게 맞네 라고 깨달은 순간 그렇게 가요. 이런 분들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숫자는 굳이 저보고 만약에 표현하라고 하면 100명의 사람 중에 10명이 안 돼요. 대부분의 90명은 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쪽으로 귀 기울였다가 저쪽으로 기울였다가 힘들어 막 이렇게 되고 이제 괴로워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심리학은 그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이게 다른 점이에요. 심리학은 90%로 지향하지만 저희는 10%를 지향하거든요. 그래야 쉽게 말해서 돈이 되니까. 누구나 워렌 버핏이 되는 게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쪽 업계에서는. 제가 이제 반성하는 지점이네요. 전 90%도 될 수 있다.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근원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타당하기 때문에 설득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심리학자들은 그게 설득으로 잘 안 되고 자꾸 옆에서 그쪽으로 쫙 가지 못하니까 조금씩 그쪽으로 틀고 이렇게 가고, 이거 넛지라고 하죠 저희들이.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면 교육과 설득으로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그 교육과 설득만으로는 어려워. 장치를 그렇게 마련해줘야 돼. 우리가 절전을 하기 위해서 불을 꺼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가면 그냥 알아서 미동이 없으면 센서가 불을 꺼주는 이런 장치들이 자꾸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장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장치 중에 하나가 뭐 사이드카니 뭐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러면 저는 교수님께 오히려 한번 여쭤본다면 10%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변하고 어떻게 해야 발전하고 그리고 그 어떻게를 얼마나 오래 해야 되나요? 왜 그래서 리차드 탈러가 미국의 연금 401k 결국 디폴트로 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강제로 월급의 일부를 디폴트로 계속 떼내서 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401k 연금 플랜이 전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강제 주식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처음에 좀 욕을 먹더라도
결국 그 방향으로 옳다면은 조금씩 떼내서 계속해서 가져가게 만들고 그러면 저게 되게 좋은 거구나 라고 한 세대가 충분히 느끼면 그다음부터는 정착이 되는 거죠. 한 세대가 그걸로 인해서 누리는 이점을 확인을 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근데 우리는 그걸 대부분 부동산으로 그 이점을 누리는 세대들을 봤더니 좀처럼 사람들이 그래서 미련을 못 놓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 세대니까 이거는 2, 30년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세대가 아니라 나로서 하려면은 방법이 하나 있긴 있죠. 그걸 말씀하셨던 습관이에요. 루틴을 만들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1,000만 원 한 번에 투자하면 막 살달려서 못하지만 10만 원은 진짜 저도 하니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되면 자동적으로 가게 됩니다. 한 개인한테는 습관화 만들어주고 국가 전체나 사회 시스템 전체로서는 디폴트 값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가능성 차원에서 요즘에 좀 보는 건 일종의 군중 심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해요. 그러면 나도 해볼까? 나도 좀 같이 생각해볼까? 전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이 조금 연출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좀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습관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율성이 있는. 요건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저는 목표를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으쌰으쌰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그러면은 그게 또 다른 의지가 생기고 전 이런 가능성을 봤거든요.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좀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광수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말씀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심리학자들은 항상 이런 생각하죠.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강제적인 게 있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근데 그 방향을 근데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할 거를 생각해 보자. 그렇죠. 그런데 그 강제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명시적인 강제는 무조건 해라고 하는 거고요. 암시적이거나 아니면 비명시적인 강제는 잠깐만 어디가 보니까 5만 원이 나가 있네. 이거 5만 원 어디 갔어? 라고 하면 그때 규약해서 가입하신 이걸로 인해서 5만 원이 자동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사실 비명시적인 강제들이죠. 우리는 강제라고 하면은 강압적인 강제만 얘기하지만 강제적인 것들의 상당 부분은 느끼질 수 없는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젊은 분들일수록 비명시적인 강제 안으로 좀 들어가 봐라 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쓰죠. 그러면 한 번 쭉 이런 선순환 구조가 들어와서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10년 지나서 내가 30대 중반이 돼봤더니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이러면 아마 말씀하셨던 그 붐업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 순간이 왔느냐 안 왔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이광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순간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속상해 하시고 이게 맞는데 이걸 왜 하지 않을까 애달파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향은 근데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잔기술 저희들은 항상 잔기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잔기술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놔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단의 발판을 놓아 이거죠.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좋은 말씀. 이게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 지점에서 전 문제 의식을 하나 갖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이 있으면 사람들은 투자를 운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내가 의지를 갖고 기어 다니고 일어나고 걷잖아요. 스스로. 근데 계속 부모가 손잡아주고 이러면 사실은 영원히 못 걷는 것처럼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투자가 지향하는 게 여기 있는데 처음에 시작을 운 때문에 잘 돼서 의지를 갖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운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운으로 가버리는 그렇게 될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스스로 계획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되게 답답한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이라고 하고 뭐 투자라고 하면 그 주가, 가격 혹은 지수 이거는 나랑 엄청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일 본질은 그 기업의 성장과 자기가 상관이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내가 속해 있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성장과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게 된다라는 게 결국 운으로 가는. 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랑 걔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걔랑 나랑 상관이 있어야 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관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계속 공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다시 또 원론으로 돌아오면 기업을 너무 몰라요. 삼성전자가 어디 있니? SK하이닉스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봐도 몰라요. 최대천 교수님이 책에 사인해 주실 때 꼭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알면 사랑한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거든.
이광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업을 아시잖아요. 아니까 애도 있고 증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애도 없고 증도 없어요. 오로지 그 숫자에 대한 애증만 있지. 그 기업이 잘 되고 성장하는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뉴스가 온통 뭐만 있냐? 정치 뉴스만 있죠. 경제 뉴스라고 하면 그냥 호르무즈 해협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경제 뉴스를 굉장히 밀접하게 한국의 사람들의 생활의 삶과 밀접시켜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차트 그래프만 나오잖아요. 기업 얘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두 분에게 99%의 대중인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경제 기사는 뭐냐? 시어머니가 주신 3천만 원으로 삼성전자 샀는데 9억 됐어요. 이거예요. 이게 저희 일반인의 시선입니다. 저 그 기사 봤어요. 못 보셨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저는 그런 기사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인 거죠. 왜냐면 그걸 이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반성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뉴스.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광수 대표님 생각이 났어요.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내가 이걸 보고 좋아하면 화내시겠지. 그러니까 화낸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이광수 대표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운이니까 이건 운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삼성전자를 살 때 앞으로는 HBM의 시대가 오니까 삼성전자의 HBM 실력을 믿고 내가 지금 주식을 사겠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일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냥 샀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냥 샀는데 그렇게 돼서 엄청나게 잘 된 사람은 다음에 또 그런 식의 판단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이광수화 됐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교수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사람은 자기 경험에 따라서 경험이 성공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증 편향이 생기고 그걸 계속 또 반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경험 자체가 내가 의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삼성은 안 망해. 그냥 사. 이거였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투자라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출발점이 나의 계획과 의지로 이루어졌느냐가 더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수익률이 높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만 그러려면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의 결과 그리고 그 하나의 결과보다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 과정을 배우려면 내가 의지와 계획을 계속 교정해 나가는 그거거든요. 과정이라는 게 결국엔 복기라는 건데, 그러면 복기라는 건 내가 선택해야 이루어지는 일이야. 내가 선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애워서 바둑을 둡니까? 그 선택을 내가 그냥 했는데요, 이런 순간 복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배울 게 없네요. 없죠. 투자라는 건 결국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해야 수익성이 더 좋고 많이 벌고 부자로 남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요거에 대한 차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투자와 투기는 뭐가 다른가요? 투자는 미래를 모르는 채로 하는 거예요. 근데 투기는 미래를 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투자가 미래를 알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미래를 모른다고 하는 게 투자예요.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LH 직원들이 개발하는 땅에 토지를 샀어요. 이건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불법이죠. 그건 불법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투기입니다.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투자는 미래를 모르는 채로 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라고요. 모르지만 생각하고 연구해서 결정하는. 그렇죠. 투자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일종의 투기의 한 현상인데, 미래를 다 정해놓고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게 투기인 거죠. 저는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투기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좀 작게 보시는 거네요. 뭐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도 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작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만들면서 하는 거는 투기죠. 막 담합하거나. 근데 미래가 열린 미래에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건 전 전부 다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인간 판단, 의사결정 이런 과목을 강의할 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해줘요. 네가 무엇을 샀는데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만족스럽고 흐뭇하면 넌 투자한 거고, 기쁘고 신나면 넌 도박한 거야. 만족스럽고 흐뭇한 거랑 기쁘고 신나는 거랑 좀 달라요. 심리학에서는. 만족하고 흐뭇한 거는 이걸 선택한 이유도 알고 있고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프로야구에서도 감독님들이 자기가 구상한
작전대로 딱 흘러가면 뿌듯해하고 흐뭇하고 만족스러워하죠. 근데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애가 삼진 먹을 거야라고 나갔는데 홈런 치면 기뻐하죠. 그러니까 이게 뇌에서는 분명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fMRI로 뇌를 촬영을 해보면 생각하고 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좋으면 사람의 뇌가 그렇게까지 기쁘고 신나하지 않습니다. 만족, 흐뭇, 흡족 요 정도예요. 근데 도파민이 빵 터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도박의 뇌거든요. 5강 떴을 때, 3고에 피박 씌웠을 때 생각 없이 시뮬레이션 없이 했던 행동들로 이게 나오거든요. 결과를 알고 하면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죠. 교수님 말씀하신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덜 기뻐해야 만족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흥분되잖아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투자를 적은 도로로 시작해야 돼요. 적은 돈으로 시작해라. 네. 많은 도로로 하면 갑자기 수익이 높아지면 돈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럼 막 흥분되거든. 이러면 오래 못해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의외로 작은 돈으로 오랫동안 투자한 분들이 더 부자가 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투자는 처음에 막 엄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숫자가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래 못 한다고요. 근데 그래야 벌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한번 10만 원 벌면 내 인생에 10만 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오래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쌓아야 오래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투자를요, 저희 같은 또 일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기가 막힌 종목을 하나 잘 발굴해서, 예를 들면 한 2년 전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잘 발굴해서 거기다 이제 큰 돈을 넣고 잊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좀 두 분을 통해서 좀 배우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종목 발굴하는 게 큰 요인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요인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성격은 요인이 됩니까? 성격에 따라서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달라질 수는 있나요? 달라질 수 있는데 투자를 고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갖는 거죠. 투자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성격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면 돼요. 투자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성격이 거기에 맞는 사람만 잘 되겠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고 또 굉장히 투자의 수단도 많기 때문에 나에 맞는 투자를 찾으면 된다. 그럼 그 말씀대로라면은 그 누군가가 어떤 투자 방법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성공을 배워서는 안 돼요. 실패를 배워야 돼요. 투자에서 돈 번 사람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실패를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실패에서 같이 배우는 건가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나에 맞는 투자를 찾기 위해서는 성공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실패를 들어서 자꾸 제거하는 방법. 이건 나한테 안 어울려. 요건 하지 말자. 요건 하지 말자. 그러면서 나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는 성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못 찾았을 뿐이다. 예전에 좀 이렇게 사이코패스적이거나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의 주식 투자 수익이 좋다 뭐 이런 연구들이 좀 있었어요. 본 것 같아요.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격이 관련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의 품질이 좋고 성숙한 사람이 제일 수익률이 좋겠죠.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 성격의 장점을 잘 다듬어내서 발전시키는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성격의 단점을 오히려 부각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든 뭐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성격의 단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성격의 단점을 잘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랑 비슷한 성격으로 실패를 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야,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실패를 하지? 왜냐하면 그분이 저랑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야, 저거는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딱 저 길로 가겠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분들은 나랑 성격이 비슷한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긍정적 롤모델로부터 받는 학습의 양이 10이면 부정적 롤모델을 보면서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학습의 양이 한 3배 정도 높다. 그래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런 채널 하나 만드시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진짜 배울 게 엄청 많거든요. 실패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투자에서 실패를 그렇게 이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면 그거를 묻고 그리고 안 하려고 해요. 생각하면 마음 아프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 실패를 내가 경험 안 하고 그거를 배운 다음에 이용하자. 본인이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실패의 담을 모아보고 싶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혹시 투자를 하기 어려운 성격, 투자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성격, 그런 것도 있습니까?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서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되게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비교하는 건 사실 답이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진짜 답이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건 답이 없는 얘기거든요. 비교라는 건. 하긴 비교는 꼭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하지 않고 엄청 대단한 사람들하고 하잖아요. 뭐 워렌 버핏이 올해 수익률이 얼마라던데 뭐 이런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포기하게 되거나 무리하게 되거나 둘 중에 밖에 되지 않아요. 비교하면서 나는 천천히 저렇게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리하게 막 하거나 아니면 난 안 되겠네 라고 포기하고 그러면 투자하기 성공하기 힘들죠. 비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절대 금물이. 비교를 하는 성격은 근데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은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 뭐 이런 게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가 성격이니까 심리학자인 저에게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인가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향적인 사람이 더 비교를 많이 하나요? 외향적인 사람이 더 비교를 많이 하나요? 이러면 제가 아니요. 내향적인 사람이 못나지면 비교를 끊임없이 하고요. 외향적인 사람도 못난 길을 걸으면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게 내향 외향이랑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없죠. 성격이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이 취하는 생각의 방식이죠. 성격은 아니라. 또 여기는 또 그런 게 있죠. 20, 30대 남성들이 제일 수익률이 안 좋고 뭐 이제 그쵸. 60대 여성들이 예. 가장 좋고 보통 그 이유는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지다시피 20대 남성들이 사실 가장 충동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매매의 횟수가 샀다 팔았다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20대는 아직 자기의 타고난 성격의 장점을 잘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시기죠. 20대 보면은 무슨 일을 해도 약간 치기 어린 일이 되기 쉽고 그래서 나이 먹어야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60대가 되면 하면 안 되는 일을 잘 안 하게 되죠. 갈 때 가는 것보다 안 가야 될 때 안 가는 것, 안 해야 될 때 안 하는 것. 이 메커니즘이 20대가 약할 수밖에 없죠. 사실 제일 좋은 건 옆에서 시스템이나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데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고 이렇게 60대에 보여주는 메시지보다는 조금 20대에게 약간 좀 막아주는 메시지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투자 성향별로만 메시지가 나가죠. 제가 이제 어디에 합니까? 투자회사, 증권사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으세요.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매매가 많이 일어나야 그렇죠. 돈을 버시는 거니까 내 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사람들을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제발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생각을 좀 가져주세요. 라고 이광수 대표님 빙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화를 내게 돼요. 예전에 왜 어플 없을 때요, HTS도 없을 때 전화해서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시가 이런 거 거래 잘 안 되고 막 아무튼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거래를 지금처럼 빈번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장점이 있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각 증권사별로 다 어플이 다 있는데 어떤 증권사는 뭐 클릭을 3번만 하면 거래가 되고 어디는 한 7번 눌러야 거래가 되고 이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 증권사는 정말 잘 돼 있거든요. 몇 번 안 눌러도 거래가 돼요. 이거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장치를 필요로 하겠네요. 항상 보면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안 좋은 상태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안 해야 될 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가벼운 허들을 곳곳에 조금씩 넘겨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부대의 사단장님한테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병사들이 주식 수익률이 20대 중에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5시 넘어야 휴대전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과 시간 이후에나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 병사들이 그런 얘기 엄청 합니다. 군대에 왔는데 재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아서 아닙니다. 접속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게 또 너무나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가 있는 거네요. 제가 이제 대표님 앞에서 오늘은 심리학자로서 너무 인간에 대해서 약간 비합리적이고 뭐 모순덩어리고 에러가 많다라는 말씀을 주로 드렸지만 한두 개만 근데 허들을 걸어줘도 인간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보다는 훨씬 더 똑똑해지는 게 또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투자 회사나 어떤 증권사를 통하니까 유난히 수익률이 좋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소위 말하는 매매에 관련된 어떤 그런 수수료 정도로만 이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부로 어떤 우리나라의 증권사 하나가 이상하게 거기에다가 하면
똑똑해진단 말이야. 수익률도 더 좋아진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가 거기는 안 하는 건 확실히 안 하게 해줘. 막아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회사가 한번 나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 앱이라든가 이런 걸 하루에 10번 이상 보면 더 이상 못 보게 한다거나. 어플이 꺼져버려요. 와.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방식이 좋다 하더라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또 넘어나면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 여기가 나를 발전시키네 이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걸 감수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몇 배 이상 큰 기업으로 몇십 배 이상 큰 위치로 간 경우는 허다하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 진짜 많죠.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허들을 쉽게 넘기가 어렵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에서라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얘기가 저는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소위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이 그게 있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없으니까. 제가 20대 친구들한테 강연을 많이 갈 때 그때도 저는 그 꾸준히 투자를 하란 말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 말을 들었는데도 하나하나를 보면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안 하나를 물어보면 아니 지금 돈이 없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투자하는 건데 100만 원 넣어서 2배가 돼도 100만 원 버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나중에 한 1억을 갖고 있으면 10%만 벌어도 1000만 원 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큰 시드머니, 그거보다 더 큰 시드머니 이거를 노리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의 목표가 뭐 돈을 버는 게 목표지만 역설적으로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해야 돈을 벌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수익률이 높으면 사람들은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죠. 고수익, 고위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여기서 위험은 어떤 위험일까요? 돈을 잃을 위험이죠. 그러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요. 고위험인데 고손실이거든요. 그럼 똑같잖아요. 어떻게 이익이 납니까? 위험을 손실로 생각하면 아니 내가 이익과 손실이 같은데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고수익이잖아요. 그럼 고위험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험은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에요.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 그렇죠. 손실이 아니고요. 네네. 그래야 얘기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고위험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대박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위험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쪽박 차는 거죠. 어허. 그러면 결국에 목표는 뭐냐면 자 투자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일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일을 어떻게 줄일까? 내가 모르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더 먼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비유를 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운전해서 내비게이션을 치고 모르는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단거리의 예정 도착 시간이 더 정확할까요? 장거리의 예정 도착 시간이 더 정확할까요? 단거리겠네요. 그죠? 그죠. 아니요. 단거리가 더 틀려요. 그래요? 단거리일수록 변수에 더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편차를 계산하면 그렇죠. 그럼 더 크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도달하는데 단거리가 5분 걸리기로 했어요. 근데 10분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런데 서울부터 부산까지 4시간이에요. 8시간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별로 없네요. 장거리일수록 나의 예상에 맞출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즉 장거리일수록 내가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죠. 고수익을 추구할 때 더 먼 곳을 바라본다.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위험은 낮아지고. 그런데 더 높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어디하고 똑같냐면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투자하면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많이 잃으면 안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투자하죠. 많이 벌려고 하면 오랫동안 투자를 못 해요. 잃지 않아야, 버텨내야, 이 시장에 남아있어야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노리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내가 돈을 엄청 벌려고 투자하는 것보다 잃지 않으려고 투자하고 그리고 적은 돈으로 오랫동안 투자하려고 하는 노력이 종국적으로는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얘기를 듣다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참 실천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피해야 돼요. 그렇죠. 이 리스크라는 말을 댄저랑 우리는 동일하게 위험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라서 당연히 그러니까 불확실한 건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 정보를 많이 보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자꾸 우리는 고수익 고위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버리니까 그런 게 더 웃긴 건 그래서 위험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들어가서 이중적으로 또 계속해서 이게 투전판처럼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정작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워딩이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아, 그럼 리스크는 위험이 아니면 뭔가요? uncertainty. 그게 특히 자산시장이나 투자에서는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손실날 가능성을 알잖아요. 손실나는 걸 알아요. 그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내가 알고 있으니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위험과 손실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이다. 위험한 건 uncertainty. 아, 오늘 또 배우네요. 내가 모르는 일. 그럼 내가 모르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오랫동안 투자하고 더 먼 곳을 바라본다. 요런 차원에서 왜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2030 세대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2030 세대들이 투자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의 세대 뭐 AI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럴수록 노동의 수익률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투자 수익률은 더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를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럼 훨씬 더 격차가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빈부격차는 훨씬 더 커지겠죠.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빈부격차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유일하다는 표현을 뭐냐면 가능한 방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이런 불평등이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일한 방법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자들한테 과세해. 그래서 그걸로 뭐 복지를 만들어. 불평등을 줄여. 그런데 보니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왜 반복하냐는 거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그거밖에 몰라서 반복하는 게 아닐까요? 다른 걸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다른 나라들에서도 뭐 제대로 돼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이 아까 이제 교수님도 전 시간에 어떤 얘기 하시냐면 401k라는 그래서 강제로 투자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있으면 최소한 줄일 수는 있거든요.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격차를 줄이는 거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투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미국의 401k 같은 게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효과적인 제도인데 왜 미국밖에 안 하나요? 미국은 자본시장이 먼저 활성화됐고 또 미국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그걸 또 뒷받침해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잘 시너지를 만든 거죠. 우리도 따라 할 만할까요? 저는 대한민국 지금 그게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반드시요.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죠. 굳이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그것이 쭉 가면 결국은 그게 기본적으로 연금 생활자들을 늘리는 건데 명언이 있잖아요. 뺏쓰는 돈보다 타쓰는 돈이 훨씬 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건 뭐 진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너희들 부동산 막 당신들 20억 30억짜리 가질 수 있어. 이거는 그 환상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고 SNS나 아니면 다른 온라인 매체에서 그 환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는 이미 잘 봤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아예 더 이후에 당신들의 80대, 90대, 100살, 110살까지 살 때 이후에 그걸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주는 프레임으로 저는 오히려 접근해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기네들에 앞서서 뭔가를 선점한 세대의 5, 60대의 모습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지금 4, 5, 60대의 부동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들과 무관하게 어쨌든 당신네들은 연금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훨씬 더 길고 그 연금을 위해서 지금부터 투자하시라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가장 그래 해야 되겠다라는 반응이 더 많이 오는 거죠. 아예 시간을 더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당신들은 무조건 100살 넘겨 산다. 110살, 120, 130까지도 산다. 그렇다면 그럼 포기하지 말자 제발. 앞선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가 부동산에 기반해 있는데 어차피 못 가지니까 갑자기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아예 지금부터 연금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401k도 결국은 연금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반응들을 좀 좋게 해주세요. 아 해봐야 되겠군요. 투자라는 표현 쓰기 힘들면 그냥 연금 플랜이라고 한번 해놓고 가봅시다. 그때 당시에 정 그리고 집 없으면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진짜 연금 없으면 당신들은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20대 30대인 분들이 무기력해지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말씀이 20, 30대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응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각도를 바꿔서요. 두 분께서는 두 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경제 교육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합니까?
경제 교육은 뭐 이제 다 필요한 건 이제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아껴 써야 되고 이런 건 다 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른 각도 하나만 더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용처를 좀 많이 좀 얘기해 보게 해요. 아직 안 버는 돈이라도 1,000만 원 생기면 1억 원 생기면 어디다 쓸 거야?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투자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투자의 목적의 상당 부분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 돈을 내가 가져서 뭘 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게 들어가야 오히려 또 투자도 잘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해보게 되니까 전 복권 사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30억 생기면 뭐 어떻게 쓸 건가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민망해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복권 한 장 딱 사가지고 부산에 강연 갈 때 혹은 광주에 강연 갈 때 딱 KTX에 딱 올려놓고 나 자격 있어 이제 하고 써보는데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내 삶에 조금 더 에너지가 많이 생기고 벌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도 조금 더 잘 다질 수 있도록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자주 하게 되면요 사람이 좀 허황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은 좀 해보면 뭐 제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에게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는 경제 교육과 그리고 투자 활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한국의 경제 교육에 대해서 문제 의식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거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계별로 좀 달라요. 예를 들면 한 중학교까지는 소비 활동 교육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건가.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행동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건을 쓸 때 영수증을 꼭 받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 영수증 받아오기. 네. 이걸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소비 교육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부모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거죠. 돈을 어떻게 벌 건가. 저는 부모들이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가를 솔직하게 아이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데 이제는 솔직하게 그거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은 이 정도를 벌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써.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노동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비밀로 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진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돈을 어떻게 벌 건가. 그걸 넘어서야 다음은 투자 활동으로 넘어가요. 많은 전문가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를 알려주는데 그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오, 그래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투자에서 핵심은 뭐다? 심리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과도한 심리에 노출되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해서도 안 된다. 해서도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투자 활동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하고 뭐 기업에 대해서 알려두고 긍정적으로 그런 단계별로 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뭐 아이들한테 주식 사주지 말라는 거냐? 아이들 통장 만들어서 대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나이가 오면 통장을 딱 주세요. 아빠가 한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 얼마 했는데 이렇게 돼서 그 나이 때 주면 된다.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알려주거나 이러실 필요 없어요. 조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뭔가 투자를 알려주기보다는 어떻게 소비를 할지 맞아요. 그 부분을 한번 알려줘봐.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소비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 아이도 지금 2학년인데 클레이를 엄청 좋아하지만 클레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요것부터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기회비용을 알려줘야죠. 다른 걸 뭘 살 수 있는데 클레이를 사면서 나는 내가 재미있는 공기를 몇 개 더 살 수 있었는데 이런 걸 알려주면 더 효과적이죠. 사실 제가 딸 둘이 다 20대니까 그걸 좀 덜 했던 게 좀 후회돼요. 지나고 보니까. 저는 이제부터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경제교육은 때가 늦은 건 없다고 봐요. 언제라도.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경일 교수님과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투자 그리고 또 심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충분한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한 심리적 준비가 잘 안 돼 있겠구나라는 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시켜줘야 되겠구나. 경제가 뭔지 잘 알려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에서 많은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